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진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회에 발을 처음 내디딘 학생들이 위험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짚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점을 손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집행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학생의 담임교사는 함께 일하던 선임 직원에게 욕설이 섞인 지적을 받았다는 괴로움을 학생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말했고요. 업체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U2의 With or Without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제주에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던 학생이 현장 실습에 나섰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불합리하고 위험에 내몰리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 실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집행위원인 명숙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현장 실습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지난 24일이었죠. 참사를 당한 고 이민호 군의 소식 많은 분들이 듣고서 이런 고충을 겪었구나,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이민호 군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일단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특성화고는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를 일컬어요. 예. 지금 관광고, 영상고, 미디어고 이런 다양한 이름이 대부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초중등 고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91조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그럼 현장 실습은 뭐냐라고 하는 게 법에 정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법에 정의된 게 2016년 8월에 이제 직업교육훈련 조치법, 이른바 직촉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 개정안에 처음 이제 이름이 들어갔고요. 실제로는 현장 특성화 고등학교가 법에는 교육이나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좀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가 돼버린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이런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이제라도 현장 실습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우리가 먼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이렇게 골마 터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자회견하거나 나올 때 죽음을 실습하리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절규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예. 2011년에도 기아자동차 강주공장에서 정말 주 70시간을 일하던 학생이 뇌출혈로 너무 가로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내사 상태에 빠졌고 2004년 12월에도 14년에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거기서 원래 야간 근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야간 근무하던 현장 실습이 그 눈에 공장집이 무너져서 사망했어요. 그 올해 1월에는 LB 플러스 전주 콜센터에 그 업체인 LB 휴내에서 일하던 그 학생이 너무 콜수 압박이나 이런 상담 압박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안산에서 옥상에서 투신한 특성화과 학생이 있고요. 인천 식품어촌에서 일하던 학생이 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이렇게 죽음을 부르는 제도가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현장 실습이 아니고요. 산업체 파견해서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저임금에 안전 조치도 없이. 그게 현장 실습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참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 이게 그 업체에서는 싼 값에 인력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밝혔고요. 지자체별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던데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어쨌든 2013년에도 이 개정안 그 국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예. 다시 조금 관리 감독을 분명히 해라 이랬고 2015년에서도 사실 이런 표준협수박서 제대로 쓰고 그걸 준수하게 해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 전수조사를 할 때 사실 유가족 측 혹은 이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대책의 입장들을 받아서 좀 철저하게 현장 실습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문서만 보고 실제 문서가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이번에 제주 학생도 사실 이중으로 표준협약서와는 다른 또 근로기준계약서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도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환경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학생들을 보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라고 할 때 교육부의 사실 특성화고 지원 정책 탓이 큽니다. 특성화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 지원금을 더 주고 목표 취업률을 못 치지 못하는 학교는 너희들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통합 폐합하라 이런 방식으로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2012년 업무 계획에 취업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취업 기능 약한 특성화고는 전환해라 이런 방침이 있었고 예산이 이렇게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원되니까 학교에서는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조건이 나쁘고 이런 곳에도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특성화고 제도가 학교 측과 그리고 교육부, 기업 이 삼각 동맹이라고 하죠. 이 삼각 동맹이 이루어져서 그 커넥션이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률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도 달라지고 또 학교 평가도 달라지는 이런 실태가 결국 학생들의 위험을 방조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장 학습 폐지에 준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이 현장 실습 상황 어떻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겁니다. 저희가 올 초에 LGU+에 다니던 현장 실습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노동 조건과 괴롭힘과 이런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것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책회를 꾸렸고 국가인권위 제자리 촉기 공동행동도 이 문제를 좀 사회에 알려야겠다. 사람들은 당연히 특성화고 가면 취업시켜준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얼핏 생각하지만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기업이지 취업이 목표가 되는 학교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인문계고라고 얘기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이 많이 죽는 것처럼 특성화 교육 고등학교에서도 취업 많이 되는 학생들을 마치
이제 좋은 학생들이고 또 그래야지 학교가 좋은 것처럼 되면서 학생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예.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면서 가장 좀 긴급하게 좀 바꿔야 될 서약서나 그다음에 취업률 현시막 게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에 학생들 교육권 침해, 차별 이런 걸로 진정을 했습니다. 5월에. 근데 이제 9월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9월에 결과 나왔을 때는 어쨌든 서약서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취업률 게시의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하지 아예 못한 사람들을 위축시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갖게 된다. 예. 이 부분을 좀 중단해라 이런 공고를 각 시도교육청에 10월 28일에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하지만 저희가 좀 요구했던 게 사실은 그거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예. 아무리 서약서를 예전처럼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취업률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전공과 무관한 기업에 가서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이런 상태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은 중단해야 한다라는 공고를 유통했는데 아직 인권위에서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고 예. 제주에 사망 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정치권에서도 이건 정말 문제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12월 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학교가 이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뭐 누가 네,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서두에서도 해주셨는데 참 씁쓸합니다. 학교에서도 취업률 좋으면은 현수막 내걸고 자랑하듯이 우리 얼마큼 취업 보냈습니다. 좋은 곳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학생들을 보면서 교육적으로도 어떤 뭐 좋은 현상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뭐 인권위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권고가 나오고 있는데 권고는 그냥 권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맞습니다. 대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고를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제 공고 전달이 이행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 공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을 투여하고 교육청이 그에 준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게 또 인권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10월 28일 늦었지만 서약서 작성 중단하고 취업률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라고 공고를 했으니까 예. 그거는 나아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값싼 노동력 파견의 형태가 되고 있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고가 있지 않으니까 줄이고 있으니까 교육부가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 실습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 중심이라는 건 이렇게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기업에 보내버리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학습 직업 교육을 배우는 학교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장 실습생의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 개선안이 제대로 당기려면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집촉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현장 실습이라는 게 나중에 것도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 운영 기간도 아직은 3개월로 좀 줄이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1개월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애초에 얘기했던 안들을 더 끝까지 물고 가고 그리고 중단을 통해서 죽음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적 많이 해주시고요. 감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인 명숙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션 레논이 부르는 패러슈트 듣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 어제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사용 설명서 코너부터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책 수립이 예고된 지 한 3개월 정도 만인데요. 어떤 점들이 새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하명진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 계층별로 나눠서 정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런 구분이 돼 있고 또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85만 호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임대주택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연간 20만 호씩 5년간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100만 호 중 공적 임대가 85만 호고요. 공공 분양은 15만 호인데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85만 호는 가시 공공임대 65만 호 그리고 이제 뉴스테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로 구성되는데 예. 향후 장기임대 재고를 2020년까지 200만 호로 높일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126만 호보다 크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고 장기임대 비율이 그때 되면 이제 9% 정도 되니까 OECD 평균 8%를 넘기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정부는 밝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 같이 분양주택 공급책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분양은 연평균 17,000호 공급해왔지만 이제 향후 5년간 3만 호씩으로 물량을 늘려서 임기 내에 15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예. 신혼희망타운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7만 호 공급과 연계해서 이제 수요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그린벨트 신규 택지를 활용할 방침인데요. 지역은 강남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외에도 성남 금토나 복정, 그리고 우왕 월암, 그리고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 2지구, 군포 대암이, 경산 대임지구 같이 총 9곳을 발표했습니다. 예. 면적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분양형 주택을 주로 공급하되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초기 자금에서 3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예.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는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보다 한 20%, 30% 확대돼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도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켜서 예. 종전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341번님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여성입니다. 집은 없고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제가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하셨고요.
지금 월세를 세고 계시는데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그렇다면 이제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총 25만 실 정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뭐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5만 실을 공급하되 이제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 쉐어하우스라든지 일자리와 연계한 소주거 클러스터 그리고 뭐 산업단지형 주택 그리고 여성 안심 주택 다양한 유형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예. 뭐 일정 소득 이하이면 직업에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이면 가능하고요. 뭐 대학생이라든지 취준생, 사회초년생, 알바생, 뭐 비정규직 근로자까지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시세 대비 80% 정도 수준에서 임대료가 측정될 예정인데요. 이 외에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한 신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 29세 이하,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부주 근로소득자라면 청약 기능과 함께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금리가 최고 3.3%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예. 2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도 되고요. 뭐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주택 대출 잡는다 이런 뭐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무주택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좀 강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임대 아파트 그리고 월세 자금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청년을 위한 주택 유형도 한 25만 실 공급되니까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신혼부부 대상 그리고 청년 대상 정책 알아봤고요. 고령 가구에 대한 지원도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상품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9143번님이 경기도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주택연금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집이 낡고 작아서 재건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집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이제 매년 지급받는다는 것은 같지만 이번에 발표된 연금형 임대주택과 종전의 주택연금은 이제 다른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령자분들은 선택에 앞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이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현재의 주택연금처럼 LH나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이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해당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한 10년에서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예. 대신 이제 집을 판 고령자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고 연금을 받는데 일단 집을 팔아버리셨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살 집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이제 매입해서 정부가 운영할 방침인데 그러니까 빌라나 기존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재건축하면 약 한 8에서 10가구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노후 문제,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활용할 계획인데 사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또 얼마의 자격을 가지고 공급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령층을 고려해서 무장애 설계를 지원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5만 호도 임기 내에 공급할 예정이고, 뭐 독거노인은 거주형 주택에 홀몸 노인이나 안심 센서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외에 이제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소득층에게는 총 4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도 확대합니다. 이제 주거급여는 지난해 이제 81만 1,000가구 정도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 8천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이제 지원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는데요. 긴급 지원 주택을 도입해서 파산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포항의 지진 같은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재난 같은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에 내몰릴 상황에 몰린 이제 취약계층에 임대거처를 제공하고 뭐 노숙인이라든지 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LH 임대주택이나 NGO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과거보다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이번 대책에서 몇 가지 좀 세부 사안이 빠졌다고 알려진 것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 강화라든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같은 얘기는 빠졌거든요. 이번에 나올 줄 알았더니 12월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뭐 사적 자체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공적 규율을 통해서 이제 정보 개입을 늘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제 시행 여부입니다. 예. 관련 정책 방향이 아마 다음 달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나 안정성 강화 방안에 담길 예정인데요. 뭐 특히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아서 좀 난감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달 한 중순 정도를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수는 없을까요? 지난 6.19에서 사실 12사 대책까지 수요 억제책이 주로 발표됐다면 현 정부 첫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민간보다는 공공주도로 임대주택 총량을 늘려가지고 청년, 신혼부부 같이 초기 자산 형성이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줬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5년간 119조 원이라는 이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데다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이제 특정 계층에게 정책의 수혜가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과 지자체의 실행 계획이 사실 톱니바퀴처럼 이게 굴러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임대 관리라든지 임대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요. 근데 이제 내년 6월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셔야 되고 이 밖에도 이제 100만 호로 공급할 택지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예. 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798번님 문자가 급하게 와서 이거 하나만 이제 물어보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좌측 반신마비 3급 장애인입니다. 84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줄을 거의 하루 종일 서야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접수 신청 자체도 무리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 공급을 일반 공급에 이제 이전 하루 전에 관련한 서류를 이제 지자체나 이런 곳에 받아서 미리 가서 또 해야 되는 방향,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방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정부가 아마 이제 그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의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지만 특별 공급할 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주거비를 대출하고 지원하거나 또는 이제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의 주거 약자형 주택 공급도 이제 앞으로 증가해서 이런 분들이 장애 등급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주택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임기는 아마 5년 내에 지어지는 거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할 때까지 일정 부분 시차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LH나 이제 국토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그 전에 이제 주거비의 지원이라든지 향후 임대주택이 들어가질 수 있게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가 10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쉼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데 이런 디자인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랑구 신현중학교에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한 스트레스 프리 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이용 전후 뇌파를 검사해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스트레스에 대한 이 저항 능력을 의미하는 항 스트레스 지수가 좌뇌는 평균 33.7%, 우뇌는 2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생의 경우는 이 변화 정도가 100% 전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스트레스 프리 존 어떻게 만들어진 공간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쉼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현중학교 스트레스 프리 존은 그동안 이용률이 낮아 방치됐던 교실 2.5기 크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교사, 학부모 또 전문가 의견을 모두 받아서 공간을 디자인했어요. 차분한 녹색 계열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잠시 휴식도 하고 느긋하게 음악도 듣고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해 스트레스 우울증 정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스트레스 완화 디자인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청소년 쉼 디자인으로 발전시켜서 일선 학교에 적용해 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 스트레스 프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용자 행태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런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쉼 디자인. 자, 그리고 야간에 주로 일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쉼터가 새로 문을 열었다고요? 네, 마땅히 쉴 곳도 없이 하룻밤에 적어도 4-5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이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전용 쉼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많이 모이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 부근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합정역 쉼터는 서울시가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은 이른바 이동 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세 번째 쉼터입니다. 휴대전화 충전기, 안마의자, 조격기 등을 갖춘 휴식 공간, 또 회의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대리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에 맞춰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건강과 주거, 법률 상담이 열리고 또 반기별로는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알려주는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남 신논현역 부근의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전국 최초의 이동 노동자 쉼터를 연 데 이어서 올 2월이죠. 중구 3일대로에 퀵 서비스 기사님들을 위한 2호 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제 경남 창원 또 광주 등에서도 이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현대사회에서 쉼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버려지던 하수열로 2만 4천 가구에 친환경 난방을 제공하게 됐다고요? 네, 하수열은 이 하수를 처리하면서 생기는 열인데요. 이 하수열을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하는 친환경 시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서남 하수열 이용 지역 난방 공급 시설 준공식을 어제 열었는데요. 그동안 이곳에서 한강으로 방류되던 하수 처리수를 활용해서 연간 2만 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난방열을 생산해 이 마곡지구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서울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열 병합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화석 연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나무 11만 천여 그루를 심는 것과 또 같은 그런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부터 서울시 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다는 내용 짧게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이 발의를 해서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가결이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마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그런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요. 주차구역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합니다. 네. 또 임산부가 편하게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크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소식 많아서 좋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에게 서울시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회의를 했는데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연 1.5%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1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과 관련한 의견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6170번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많이 걱정됩니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637번님은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라면서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노래 짧게 듣겠네요. 휘트니 휴스턴의 One Wish for Christmas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